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 대표팀에 손흥민이 있었나요? 김민재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손에 꼽았고 세계가 우리를 그냥 개최국이라고만 봤어요. 그 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넘어서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 2026년 월드컵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줄줄이에요.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남아공한테 0대1로 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2강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수는 24년 동안 이렇게 좋아졌는데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축구가 월드컵마다 무너져야 하나요? 홍명보 감독도 그 뒤에 숨어있는 대한축구협회도 뿌리까지 싹 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히딩크와 2026년 홍명보 두 감독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교하면서 한국 축구가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축구가 몰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두 감독은 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느냐? 2000년 12월 대한축구협회는 한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거스 히딩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네덜란드 명문구단 PSV 에인트호번을 3번 연속 우승시킨 감독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유럽 챔피언까지 거머쥐었고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까지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결정적으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자기 조국 네덜란드를 4강에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월드컵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증명을 끝낸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우리 한국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월드컵 본선에 나가도 1승조차 못 올리던 팀이었어요. 그런 약체 한국이 이 정도 거물을 데려온 거예요. 이건 그냥 감독 한 명 영입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통째로 모셔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영받으면서 들어온 감독, 이게 2002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어땠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 말이죠. 대한축구협회는 분명히 외국인 명장들을 만났어요. 거스 포엣, 다비드 바그너 같은 감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수십 장짜리 전술 분석 자료를 직접 만들어 와서 한국 축구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협회 기술이사가 유럽까지 직접 날아가서 이 사람들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누구였죠?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온 외국인 감독들은 그렇게 깐깐하게 검증했으면서 정작 최종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별도의 면접 절차조차 없었어요. 누가 봐도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은 떨어지고 면접도 안 본 사람이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홍명보 감독은 애초에 1순위 후보도 아니었어요.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복단적으로 1순위에 올렸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절차가 처음부터 뒤죽박죽이었던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는데도 결국 내부 임원들의 입김으로 홍명보 선임이 그대로 밀어붙여졌고요. 이게 바로 많은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맛대로 국가대표 감독 자리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002년 히딩크가 박수를 받으며 들어왔다면 2026년 홍명보는 정반대였어요. 사상 초유로 홈 경기장에서 우리 감독이 야유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환영받은 감독과 야유받은 감독. 똑같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지만 시작하는 그 순간의 무게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래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결과로 다 덮을 수 있다면 과정은 잊힐 수도 있죠. 문제는 이 잘못된 출발이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임 과정의 허술함은 곧바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팀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로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봤는데 2026년의 대표팀은 끝까지 색깔조차 정하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두 번째 차이는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병을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축구도 똑같아요. 우리 팀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짚어야 처방이 나옵니다. 2001년 초 히딩크가 울산에서 첫 전지훈련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거기서 한 말이 지금 들어도 놀라워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체력과 전술이 부족하다.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요, 당시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들 생각이랑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국내 지도자들은 한국 축구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정신력과 투지는 강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환경이 열악하고 경험이 모자라서 발재간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그런데 히딩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양발을 자율자재로 쓴다. 웬만한 유럽 선수들보다 기술이 좋다. 문제는 체력이다. 90분을 풀파워로 뛸 몸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후반전만 되면 무너지고 지치니까 무리한 태클을 하다가 카드를 받는다는 거였죠.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어요. 전술훈련은 안 하고 베스트 10인도 안 정하고 맨날 체력 훈련만 시킨다고요. 다들 이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습니까? 히딩크였어요. 그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에 처방도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체력이 나중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세계 정상급 팀을 90분 내내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됐어요. 진단이 맞으니까 그 다음이 술술 풀린 거예요.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자 히딩크는 멀티플레이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 선수가 두세 개 포지션을 소화하게 만든 거죠. 왼쪽 공격수가 오른쪽으로 가서 크로스를 올리고 수비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 슛을 때리는 식으로요. 이게 나중에 한국형 포지션 파괴 전술의 뿌리가 됩니다. 그럼 2026년 홍명보 감독의 진단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자기 팀의 정체성을 정하지 못했어요. 3백을 쓸 거냐, 4백을 쓸 거냐, 이 기본적인 골격조차 월드컵이 코앞일 때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정우영이라는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거든요. 그 정우영을 중심에 두고 이재성, 황인범을 양옆에 배치하니까 중원 밸런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정우영 이후로 그 자리를 메울 선수를 끝내 못 찾은 거예요. 박용호, 원두재, 권혁규 여러 선수를 돌려봤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수비수를 한 명 더 세워서 비를 두껍게 가자 이 생각으로 3백을 꺼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3백을 쓴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3백이라는 건요, 가운데 수비수들이 어떨 때는 옆으로 벌어지고 어떨 때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약속된 빌드업 패턴을 여러 개 만들어내야 하는 전술입니다. 이탈리아 인테르가 그랬고 옆나라 일본이 그걸로 성적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3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3백은 조별리그 3경기 내내 똑같았어요. 센터백 3명이 그냥 일렬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뒤에 사람은 잔뜩 많은데 계속 옆으로만 패스를 돌리고 중앙으로 연결이 안 돼요. 숫자가 많다고 안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점자 중원에는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공격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냥 손흥민 아니면 이강인 개인 능력에 기대는 축구였어요. 팀으로서 우리면 이렇게 공격한다는 약속된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202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졌습니다. 상대 전술에 아무 대처를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경기였어요. 코트디부아르한테도 0대4로 무너졌고요. 그때마다 나온 지적이 똑같았어요. 상대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없다. 팀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였죠. 히딩크는 우리 문제가 체력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에 1년을 거기에 쏟았어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자기 팀이 3백 팀인지 4백 팀인지 공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팀인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월드컵을 맞은 거예요. 진단이 없으니 처방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차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단을 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두 감독에게는 똑같이 1년 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시간을 쓰는 법입니다. 두 감독 모두 1년 넘는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히딩크는 그 1년을 거의 통째로 체력 만들기에 투자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진단, 그러니까 한국은 체력이 문제다 라는 그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여론이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시에 선수 선발도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대표팀은 학연 지연이 작용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히딩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오직 실력만 봤어요. 그래서 김남희, 이천수처럼 유럽의 거친 몸싸움에 안 밀릴 깡 있는 선수들을 발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평가전을 쓰는 방식이에요. 히딩크는 본선전, 프랑스, 체코 같은 강팀과의 경기를 최정예를 가리는 실험의 무대로 썼습니다. 일부러 2002년 4강 주역이 될 황선홍, 안정환, 최진철 같은 선수들을 빼고 다른 선수들을 시험했어요. 누가 이 큰 무대에서 통하는지, 누가 전술에 녹아드는지를 끝까지 검증한 거예요. 그 혹독한 속가내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베스트 12디 완성됐습니다. 본선에 들어갈 때는 이미 이 11명이 우리 최강이라는 그림이 딱 나와 있었던 거죠. 홍명보 감독은 정반대였습니다. 월드컵 직전 마지막 두 평가전에서도 베스트 11이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호흡을 맞춰야 할 선수들을 두고 엔트리만 이리저리 돌리는 실험을 반복한 겁니다. 국가대표는 클럽과 달라요. 선발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팀이거든요. 그 귀한 마지막 기회를 베스트 조합을 굳히는 데 쓰지 못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홍명보 감독은 평가전 기간 내내 3백만 실험했어요. 포백은 제대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본선에서 경기가 안 풀릴 때 꺼낼 카드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안 맞춰본 포백을 꺼내요. 그건 도박이죠.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원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늘 쓰는 카드가 똑같았던 겁니다. 포메이션만 똑같은 게 아니라 빌드업 패턴, 경기 플랜, 교체 타이밍까지 전부 짜여진 각본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유연성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예요. 평가전 상대도 문제였습니다. 월드컵 직전에 잡은 상대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엘살바도르였어요. 피파 랭킹 100위권 약체들이죠. 고지대 적응이라는 목적이 있긴 했지만 본선에서 만날 팀들과 전혀 다른 수준의 상대로 무슨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작 본선에서 강팀을 만났을 때 통할지 안 통할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0대5 참패를 봐도 두 경기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히딩크도 2001년 5월에 프랑스한테 0대5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베스트 멤버를 빼고 선수들을 시험하던 실험 단계의 패배였어요. 누가 살아남을지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죠. 반면 홍명보 감독이 0대5로 무너진 브라질전은 월드컵을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그것도 안방에서 사실상 주력을 내보냈는데도 당한 패배였어요. 똑같은 점수판이지만 하나는 완성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하나는 본선이 가까운데도 팀이 안 잡혔다는 위기의 신호였던 거예요. 결국 본선에 들어설 때 두 팀의 모습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2002년 팀은 1년간 다져진 체력과 검증을 끝낸 베스트 11분과 손발이 맞는 조직력을 갖고 들어갔어요. 2026년 팀은 정해지지 않은 전술과 확정 안 된 주전 조합과 꺼낼 카드 하나 없는 빈손으로 본선에 들어간 거고요. 준비가 이렇게 달랐으니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릴 때,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 작전을 막아섰을 때 두 감독의 진짜 실력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경기 중에 판을 바꿔버렸고 또 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네 번째 차이는 경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감독의 실력은 그때 나와요. 2002년 이탈리아전이 그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0대1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한 골이 급한 상황이죠. 보통 감독이라면 공격수 한 명 넣고 마는데 히딩크는 상식을 깼습니다.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빼고 공격수를 연달아 투입했어요. 후반에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만 셋을 더 넣은 겁니다.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무작정 지른 게 아니었어요. 이탈리아가 공격수를 빼고 수비로 잠그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상대가 움츠러든 그 순간을 포착해서 판을 뒤집은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건 포메이션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어요. 히딩크는 한 경기 안에서도 300과 400으로 갔고 선수들 위치만 살짝 조정해서 3-4-3을 4-3-3으로 다시 4-4-2로 바꿨습니다. 유상철, 송종구, 박지성처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상황에 따라 팀의 모양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유연함, 이게 히딩크 축구의 핵심이었어요. 결국 그 이탈리아전 후반 막판 설기현의 동점골과 안정환의 연장골 등 골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은 그 정반대 장면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경기는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경기도 아니었어요. 비디기만 해도 조 2위로 다음 라운드에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대는 피파 랭킹 62위, 이번 대회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아공이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못 이길 이유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후반 17분 우리가 0대1로 선제골을 내줬어요. 이제는 한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수비 숫자를 그대로 둔 채 경기를 진행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박진섭 센터백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비수를 또 한 명 추가한 거예요. 지고 있는 팀이 무의미한 수비 숫자를 늘린 거죠. 이 장면을 보고 박지성 의원이 작심하고 비판합니다.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비 숫자는 그대로 둔다. 박스 안에 선수가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0대1로 지나 0대2로 지나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모험을 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지고 있는데도 벤치에서 아무런 지시가 나오지 않는 그 모습에 답답함을 토로한 겁니다. 더 뼈아픈 지적이 있어요.
박지성 위원은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전술이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수비에 중심을 두고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정작 문전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골을 넣을 것인지가 3경기 내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우리를 분석하고 막아서면 거기서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백에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3백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바로 윙백입니다. 양옆에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하는 가장 활동량이 많고 능력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 제일 약한 포지션이 바로 그 윙백이었어요. 매 경기 사람이 바뀔 정도로 확실한 주인이 없었습니다. 가장 약한 포지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전술을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아공전에서 윙뽕으로 나온 이태석 선수는 크로스를 5개 시도해서 전부 실패했어요. 상대 수비 맞고 나가서 골킥이 된 게 대부분이었죠. 서령호 선수도 중요한 순간마다 패스 미스, 터치 미스로 좋은 기회를 날렸고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3백을 쓸 때 도안, 미토마, 나카무라처럼 원래 윙어인 공격 자원을 윙백에 세웁니다. 그래서 측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갔던 거죠. 같은 0대1로 지고 있는 후반전이었어요. 히딩크는 수비를 빼고 공격을 부어 경기를 뒤집었고, 홍명보 감독은 수비를 그대로 둔 채 심지어 수비수를 더 넣으면서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를 읽고 판을 바꿨고, 한 사람은 흐름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대표팀의 공격이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바로 이강인 한 명에게 너무 많이 기대는 소위 이강인 해저 축구 때문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이 압박을 받으면 불안해지니까 이강인이 중앙선 한참 아래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 풀어줘야 그제야 우리가 전진을 했어요. 체코전을 이긴 건 체코가 한 골 넣고 라인을 내려줘서 우리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멕시코와 남아공은 달랐죠. 상대 감독들이 딱 간파한 거예요. 쟤네는 이강인 없으면 공이 안 돈다.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2명씩 붙여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공격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몇 년째 반복된 고질병입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주변 선수가 침투하고 받쳐줘야 하는데 그 약속된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이강인이 메시처럼 혼자 다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선수 한 명에게 팀 전체를 떠넘기는 건 전술이 아니라 방치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술의 경직성보다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결정이 그날 있었어요. 바로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선발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상징과도 같은 그 이름이 명단에 없었거든요. 5번째 차이는 사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감독은 결국 선수로 경기를 합니다. 어떤 선수를 발견하고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히딩크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가 박지성입니다. 그때 박지성이 누구였습니까? 무명에 가까운 어린 선수였어요. 그런데 히딩크는 이 선수를 처음 보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박지성, 완벽한 아이야? 화려한 스타가 아니라 끊임없이 뛰고 헌신하는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가는 팀으로 박지성과 이영표를 데려가서 유럽 진출의 발판까지 직접 만들어줬어요. 한 명의 선수를 발굴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겁니다. 선발 기준도 명확했어요. 이름값이 아니라 지금 이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인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무명이라도 통하면 쓰고 아무리 유명해도 팀에 안 맞으면 과감히 뺐습니다. 철저하게 팀을 중심에 둔 용병술이었죠. 핵심은요, 히딩크는 스타 선수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에게 이번 월드컵이 네 인생을 바꿔줄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실제로 그 말대로 만들어줬잖아요. 2026년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내린 결정은 정확히 반대 방향이었어요. 주장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뺀 겁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수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거칠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우리 대표팀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런 선수가 주요 대회에서 선발 제일된 건 데뷔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말이죠. 홍명보 감독의 설명은 이랬어요. 상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손흥민을 투입해서 스피드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손흥민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넣었어요. 상대가 충분히 지치기 기다렸다는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손흥민과 함께 경험 많은 이재성까지 동시에 빼면서 공격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을 뺀 자리에 들어간 황희찬 선수는 그 시즌 폼을 생각하면 선발로 나올 상태가 절대 아니었고요. 벤치에 앉아 그라운드를 바라보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 그거 보셨습니까? 차갑게 식은 얼굴로 무너져가는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은
팀을 위해 헌신해온 캡틴의 절망 그 자체였어요. 외신 반응이 이 결정의 황당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영국 BBC는 손흥민이 빠진 한국의 선발 라인업이 너무 낯설다고 했어요. 월드컵 12경기 연속 선발이던 그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뺀 거라면서요. 미국 ESPN은 슈퍼스타를 벤치에 앉힌 의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선택이 됐다고 평가했고, 디애슬레틱은 처음엔 명단에 오류가 난 줄 알았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이 점유율만 높았지 날카로움과 영감이 없었다고 꼬집었어요. 심지어 남아공 현지 언론조차 한국이 왜 자신들의 가장 날카로운 창을 스스로 부러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히딩크는 이름값을 보지 않고 무명을 발굴해 세계로 보냈어요. 그리고 스타의 힘을 끌어내 팀의 무기로 만들었죠. 홍명보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세계적인 에이스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한 사람은 선수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한 사람은 가진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를 짚었습니다. 선임, 진단, 준비, 경기 안에서의 전술, 그리고 용병술. 그런데 손흥민을 왜 뺐는가? 이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 단순한 전술 문제가 아닌 게 보입니다. 거기엔 홍명보라는 사람의 더 깊은 속내가 숨어 있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왜 국가대표 감독이 월드컵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팀 최고의 에이스 2명을 선발해서 빼는 미친 결정을 내렸을까요? 축구 계매안에서 나오는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전술적 오판이 아니에요. 3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나는 완벽한 전술가다 라는 지독한 자기 확신입니다. 울산 시절 홍명보 감독과 함께한 선수들 그리고 축구 기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자기 전술이 완벽한 수준이고 단지 한국 선수들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림이 안 나온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콘테나 무리뉴 같은 세계적 명장들의 수비 전술처럼 자기가 그 수준의 탑 클래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분석해서 전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전술은 완벽하니까 너희가 따라오라는 식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자기 전술을 수정하지 않는 명장은 없어요. 상대가 분석하고 나오면 플랜 B, 플랜 C를 꺼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플랜 B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입니다. 월드컵이 한참 남았을 때부터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발을 고민 중이다, 주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지 안 해도 될 말들을 언론에 계속 흘렸어요. 이게 단순한 기싸움일까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의 존재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 팀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내가 짠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손흥민 덕에 이겼다는 평가를 받는 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손흥민 없이도 내 전술만으로 이길 수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월드컵 무대를 자기 자존심을 증명하는 실험장으로 써버린 거죠. 셋째, 2014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게 가장 뼈아파요. 홍명보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의리축구, 원칙 없는 선발 논란에 자초하며 1무 2패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했어요. 그때도 약체라고 평가받던 알제리에 3대4로 무너졌고요. 그 치욕을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자기 실력 부족이 아니라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운이 없었다 정도로 여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결국 감독을 잘못 뽑은 게 문제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감독만 바꾸면 해결돼야죠.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그걸 여러 번 해봤다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컵 본선을 2번 지휘한 감독이에요. 세계 축구 역사에서도 자국 감독이 월드컵을 2번 맡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 번 처참하게 실패한 감독에게 왜 또 맡겼을까요? 그 답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문제는 감독 개인이 아니라 그런 감독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멘투 감독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가 있는 죽음의 조에서 우리를 16강에 올렸어요. 그때 선수들은 이제 뭔가 되는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탄탄한 빌드업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축구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흐름을 누가 끊었습니까? 협회가 클린스만을 데려왔다가 망치고 다시 홍명보를 앉히면서 그 4년의 축적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 사이 옆 나라 일본은 저만치 앞서가서 이제는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격차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38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금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높아요. 유럽이든 남미든 다 씹어먹고 있는 일본 대표팀 감독보다도 높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내놓은 결과물이 답답한 뻥축구와 에이스를 벤치에 앉히는 자멸이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국민 열세를 쓰면서 이 귀중한 황금 세대의 전성기를 자기 명예 회복 실험장으로 낭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홍명보 감독,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은 2002년의 영웅이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라는 타이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피눈물 흘리며 응원해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타이틀에 기대서 10년 전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고 황금 세대를 망가뜨리고 에이스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그건 영웅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명장이라면 실패해서 배워야죠. 뼈아픈 패배를 겪었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철하게 인정하고 고쳐서 발전해야죠. 10년 동안 도대체 뭐가 나아진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전념하지 말고 자존심 내려놓고 선수들 앞에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당신들은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솔직히 이 모든 사태의 진짜 뿌리는 협회예요.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누군가의 입맛대로 감독을 안 치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놓은 감독은 내치고 검증 안 된 선택을 반복하면서 한국 축구를 24년째 제자리에 묶어둔 게 누굽니까? 바로 협회입니다. 신문선 위원은 한국 축구가 밑동과 뿌리까지 썩었다고 표현했어요. 박지성 위원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고요. 선수들은 24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그 선수들을 떠받쳐야 할 협회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기들 기득권만 챙겨온 거예요. 도대체 2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팬들이 나설 차례예요.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싶으시죠? 그런데 2002년을 떠올려보세요. 그때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함성이 선수들을 90분 내내 뛰게 만든 힘이었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협회는 또 같은 방식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 겁니다. 잘못된 선임 과정부터 무능한 행정까지 국민 청원을 넣어서라도 이 골문 구조를 바꿔야 해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이 낡은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2002년의 영광과 2026년의 좌절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한마디도 부탁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